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락강의 죽음 충동과 하이데거의 불안, 이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칸트, 헤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오늘 존재론적 세계에 대하여 균열된 세계, 이 세계에 대하여 예도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좌는 지적의 티클리쉬 서브젝트, 더 티클리쉬 서브젝트라고 하는 까다로운 주체의 1장, 그죠? 1장에 나오는 그러한 65페이지에 달하는, 그죠? 거의 65페이지입니다. 달하는 그 논문을 예도가 조금 지적과는 다르게, 그죠? 이 부분을 확산해서 예도가 이 불안과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의 개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앙스트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을 사유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도와 함께 철학의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로 같이 여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계를 보는 것은, 그죠? 왜 이 세계의 절대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절대무가 왜 불가능해? 인간은 예도가 서양 철학에서 모든 존재의 개념은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그죠? 인식이 없는 존재는 인간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 절대무와 절대존재, 순수존재와 절대무, 헤겔이 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식과 관계되어서는 굴절되고 왜곡되고, 그 다음에 존재 자체가 순수하게 인간에게 현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민이 서양 철학의 전체의 주제로서, 그죠?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 칸트, 헤겔을 넘어서면서 하이데거의 그러한 깊은 주제들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보는 거는 우리에게 이 세계의 순수 존재가 우리의 대가리 속에 현존한다면 우리는 절대 무와 절대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칸트 역시도 이 주제에 대하여 안티노미를 이야기했어. 안티노미. 예도가 요즘 이 이율 배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하듯이 본체계와 현상계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데거 역시도 이 불안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은폐되어 있는 비본래적 실존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본래적 실존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주제들은 탁월한 방식으로 정신분석학과 만나면서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는 철학의 주제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지적이 다루고 있는 그 까다로운 티클리쉬 서브젝트에서 1장 The Deadlock of Transcendental Imagination or Heidegger as Kant Reader, 이러한 제목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칸트의 초월적 상상력의 막다른 골목, 혹은 칸트의 독자로서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1장의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이 고민하고 있는 그 반열을 예도는 오늘 쉽게 파헤쳐서 지적의 관점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틀어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점들을 사유할 수 있도록 예도가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균열된 존재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균열된 세계라는 거예요. 칸트 역시도 이것을 인식했고, 이것을 이율배반으로서,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 당시 뉴턴의 물리학을 따라서 칸트는 기계론적 세계, 인과성에 걸리는 세계라 그랬고, 이거는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세계고, 그러나 이 배후에 이 인과성에 걸리지 않는 또 다른 도덕 법칙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그 기계론적 세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칸트는 이율배반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헤겔 역시도 예나 시대에 정신현상학을 쓰기 전에, 그죠? 쓰기 전에 세계의 밤, 딘나하트 데얼펠트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존재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눈가리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밤이 되면은 전부 다가 어두움으로 채색되고, 그 존재가 순수 존재는 불가능하고, 비존재로서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여러분, 페얼블라이벤 바임 네가티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지적이 자기 방식대로 이 철학을 갖고 가면서 칸트와 대비시키고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락강의 죽음 충동과 연결하여 하이데거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불안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죽음 충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지적의 결론은, 그죠? 이 두 개는 결코 incommensurability, 뭐죠? 결코 약분될 수 없고 통합될 수 없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사유들은 전부 다가 철학 개념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논문 60페이지 읽어봐요. 예도의 칸트 강좌라든지 본체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율배반의 개념,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에 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불안이, 그죠? 초기 락강이 하이데거의 불안을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연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데거의 불안을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죽음 충동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은 지적하면서 자기의 논문을 끝내는데, 예도는 이 부분을 참 안타까운 게, 왜 지적이 여기에서 문화 분석가요, 문화의 무의식을 이야기했던 니체를 여기에서 부재시키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니체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논문에서 지적은 락강과 헤겔을 같은 위치에 두고, 당연히 프로이트 락강이겠죠. 같은 위치에 두고 칸트와 하이데거를 같은 위치에 두면서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안에는, 그죠? 어떤 균열의 개념이 어느 정도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세계 개념을 생각을 해봐.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이 은폐된 세계를 뭐죠? 비본래적 실존으로서 일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은폐된 세계의 특징은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규정되고, 죽음을, 불안을 통하여, 죽음을 보면서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드러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리는 본래적 실존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칸트의
뭐야? 칸트가 말하는 그 누메논의 세계, 본체계의 세계,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칸트가 나누어 놓은 그 세계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심의 소리, 여러분. 양심의 소리와 도덕 법칙, 이거는 형식으로서 작동하며 어디에서도 내용을 가질 수 없는 모든 보편적 도덕의 형식으로 갖고 갔다는 것은 하이데거 역시도 이 두 개를 나눌 때 이러한 윤리가 그의 철학 안에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죽음 충동은 뭡니까? 토데스 트리프라고 하는 그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프로이트의 작품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이 개념은 그 이후에 정신분석학계에서는 락강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부분 충동을 강조하는 이 정신분석학자가 받아들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개념은 형이상학 개념이라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락강만이 정말 탁월하게, 그죠? 철학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이 뭐예요? 죽음 충동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모든 존재의 에너지를 모으는 그 힘이 있어. 그걸 에로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동을 파괴하고 이러한 삶의 질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이 힘을 파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반대로 작동하는 그 충동이 있는데, 모든 생물학적인 모든 존재는 이러한 죽음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파괴적 충동을 내부에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충동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충동은 언제나 사랑의 개념, 에로스의 모으는 욕망의 충동을 통하여 존재의 질서를 자기 자신에게로 모으는 그러한 통합의 충동에 반대하여 역으로 내달리는, 그래서 파괴적이고 해체적인 그런 힘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문명의 불만에서 존재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다른 작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그것을 그리스어로 따나토스, 죽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사용하고, 이 에로스의 통합적 힘에 반대되는 그러한 무의식적 파괴적 충동으로서 죽음 충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 존재 개념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었고, 이 개념은 결국은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은 프로이트는 이 두 개가 따로 갈라져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에로스적으로 통합하려는 모든 충동 속에는 이러한 죽음의 충동이 함께, 그죠? 함께 뒤섞여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결코 이러한 죽음 충동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봤어.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연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으로 표현했던 이 죽음 충동, 토데스 트리프의 개념을 초기 락강은 하이데거의 불안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적이 요까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락강의 에크리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특히 저절된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느끼기 이전에 저절되면서 이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충동인데 그 이유를 통하여 결핍을 느끼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으로 설명했고, 그 이후에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스 개념을 자살 충동과 연결하여 락강은 초기에 이 죽음 충동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이 죽음 충동이 비로소 존재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데 스트리프를 락강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Pulsion de mort, 그러니까 영어의 풀전, 데스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충동을 후기 락강 50년대 이후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후기 락강으로 오면서 비로소 이 죽음 충동은 보다 더 존재론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예도가 지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후기로 오면서 락강은, 초기의 락강은 이 죽음 충동을, 프로이트의 개념을 철저하게 인식론적이고, 그 다음에 상상계에서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러한 유아의 어떤 이유를 통하여 드러나는 충동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의 자살 충동과 연결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면, 이제 후기 락강은, 50년대 이후의 락강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를 다 들은 자들은 알겠지만 이 개념을 상징계의 질서에 적용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징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충동, 모든 충동의 근본 위치에 이 죽음 충동을 위치시키면서 결국은 사회적인 억압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려고 하는 주의상스의 개념애로까지 이 개념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은 상징계의 질서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 모든 주체들을 형성하는 근본 충동이자, 두 번째는 이 상징계의 질서의 문턱에 있는 그러한 쾌락 원칙을 넘어서려는 주의상스를 맛보려는 충동으로서 이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존재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충동은 락강에게서는 상징계의 질서를 이루기도 하지만 상징계가 실제계의 경계에서 자신의 불가능성을 맛보는 그러한, 그래서 이 쾌락이 너무나 가해서 쾌락의 원칙을 극복하고, 그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주의상스를 경험하려는 그러한 충동으로까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불안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연결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예도가, 그게 여기서 니체가 빠진 건 난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은. 나 진짜 언젠가 한번 지적에게 묻고 싶어. 지적과 같은 철학자가 니체를 모를 리는 없고, 왜 여기서 니체를 등반시켜서 이러한 존재론적 질서에서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힘을 강조했던 문화 무의식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무의식을 탁월하게 분석하고 사회학적 무의식까지 확장시켰던 이 니체의 개념을 왜 소거시키고 단순하게 그 자리에 락강과 헤겔을 집어넣어서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균열의 존재의 개념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서 파악했던가. 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러워. 니체를 집어넣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도.
이거는 예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니체의 철학을 제대로 해보라니까. 그게 보여요, 눈가리에. 그러니까 요렇게 락강이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 하이데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인물이 아니에요. 데리다가 현전에 형이상하게 잡혀있는 하이데거를 이야기할 때도 데리다는 하이데거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이데거를 선전하는 철학자예요, 여러분. 근데 예도가 이 티클리슈 서브젝트에 정말 하이데거에 대한 코멘타리에서 이 지적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 현전의 기원의 문제, 존재의 기원에 균열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원의 존재론을 해체한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눈가리에 보이는 우리의 존재 개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현존은 결코 절대 무라든지 순수 무라든지 순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신개념조차도 다 불가능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폴한덴하이트의 개념은 쭈한덴하이트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쭈한덴하이트 안에는 언제나 현존재는 그 현존재가 사라지면 모든 존재는 순수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인식이 없으면 이 세계의 존재는요 순수 존재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성들이 아니면은 조금 종교적으로 수준이 높은 자가 순수 물을 이야기하고 순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는 착각인 이유가 지가 신이면은 가능해. 근데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의 인식이 신의 인식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나요? 어떤 고승이건 어떤 수도사건 간에 불가능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단지 그 개념을 이용하고 사용할 뿐이야. 그러나 사실은 이 인간의 인식을 가지고 무슨 순수 무와 순수 존재를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칸트 역시도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그 형이상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보는 그 세계는 결코 그러한 인과성에 붙잡혀진 세계로 전부 다가 설명될 수 없거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순수한 세계, 이러한 욕망에 갇히지 않는 뭔가 그 쾌락의 원칙을 넘어선 그런 신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그러니까 실제계에 대한 상정을 우리 인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 갖고 있는 거지. 인간은 상징계에서 그 사회와 문화와 법이 규정해 놓은 거기에만 만족하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락강은 이러한 쾌락 원칙을 넘어서려는 그러한 근본 충동으로서의 뷸시옹 드 몰, 토데스트리프라는 이 개념을 이것이 없다면 그 상징계의 존재론적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근본, 자기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그 대지열, 욕망이란 백이열더 욕망이라는 이 개념, 욕망의 세계를 채울 수는 없어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구로서 갖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거는 불교의 진리를 역으로 반증하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은 그러한 순수 세계를 희망하고 자기의
자기가 설정한 그러한 상상의 세계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 그럼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세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최고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열반의 세계, 무의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락강은 우파니샤드의 그 일화를 자기의 에크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문화의 세계의 충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죽음 충동은 성적인 주의상스를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근원적으로 성스러움의 세계를 욕망하고 맛보려는 그러한 신과 일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조차도 이러한 죽음 충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죽음 충동은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거지만 인간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주면서 삶의로의 욕구를, 삶의로의 충동을, 그죠? 촉구하면서, 촉진하면서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그러한 세계를 맛보면서 이 세계 안에서 삶의 어떤 그러한 살아가려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 존재는 인간에게 균열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균열을 칸트는 끝까지 못 밀어붙였다는 거야. 그 초월적 상상력을 신에 대한 숭고미의 찬미로 갖고 가면서 칸트는 이 부분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균열로까지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그냥 이율배반하면서 두 개로 나눠갖고 이 세계를 마치 본체계와 현상계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나눔으로써 이거를 밀어붙이기는커녕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심,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낭만주의적 경건주의로 연결되는 그 지점으로 칸트가 나갔다라는 것. 이것을 지젝은, 그죠? 자기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이데거의 그 개념 역시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지젝은. 그러니까 이 불안을 통하여 죽음을 앞서 보고 달려가는 그 세계. 그러니까 이율배반이 왜 나타나, 여러분? 이율배반이 왜 나타나? 눈가리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그러한 인간의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선험적이라는 이 개념이 칸트한테서는 결국은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어떤 신이 창조한 자연의 어떤 그러한 세계, 성스러운 세계, 숭고한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러한 형이상학은 뭔가 끝까지 못 물어붙였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삶의 세계로 바꿉니다. 니체와 딜타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과학에 의해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삶의 세계로 바꿨어. 이 점에서는 칸트와 달라요. 그러나 큰 도식을 볼 때 이 삶의 세계는 자아가 은폐된 본래적 자아가 없는 세계야, 여러분. 그러니까 빠져있음의 세계예요. 배려와 그 다음에 심려의 관점에서
사유되고, 그 다음에 타자와의 관계에 빠져 있고 사물을 다루는 도구로서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칸트와 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빠져 있음의 세계가 은폐되고 진정한 자아의 세계가 열어 밝혀지는 그러한 아이겐틀리히 본래적 실존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칸트의 도덕 법칙을 연상시키는 양심의 소리, 게비슨 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칸트의 그 두 도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이데거를 이러한 초월적 상상력과 칸트와 대비시키면서 헤겔과 락강의 그러한 균열된 세계의 존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이 지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예도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안에는 예도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와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결국 데리다가 결론을 내리듯이 현존의 형이상학자, 존재의 현실을 긍정했던 그러한 절반은 맞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게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비판하면 할수록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파괴는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이 하이데거를 완전하게 비판할 수 없는 데들하게 현대 철학자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존재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 지적의 철학을 또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참 탁월한 거예요. 그러나 하이데거의 과연 철학 안에 이 불안의 개념까지는 그러니까 락강이 고민을 했겠죠. 초기 락강이 이 불안과 죽음 충동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본 거야. 그 불안은 존재론적 개념으로서 인간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그러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보였던 세계를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게 하는 계기로서 하이데거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키에르케고르로 올라가면은 이 불안은 기독교적 원죄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것은 또한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불안의 개념은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비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락강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대가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 그런데 락강이 왜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포기했느냐 말이에요. 왜죠? 이 불안의 개념을 갖고는 결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존재의 균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데에서는 뭔가 이 부분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은폐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은폐, 페얼볼겐하이트, 이 은폐의 개념 안에 과연 이러한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뭐죠? 존재의 균열, 그 다음에
의식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완전하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락강은 이 부분은 완전하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후기 락강은 하이데거의 이 불안의 개념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락강은 또 다른 문학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 충동을 프로이트적인 것들을 상징계에 적용시키면서 그는 문화의 어떤 질병, 문화의 결핍, 문화의 무의식을 사용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하지만 하이데거의 불안이 여기에 이러한 존재를 균열시키는 애초부터 기원에 뭐죠? 데리다가 말하는 건 뭐야? 기원에 이미 왜곡이 있었다는 거야. 기원에.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 기원이 문제가 돼서 형이상학의 현전을 비판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이데거는 이러한 의심의 철학자로서 서구 형이상학을 파괴한 자라고. 그런데 데리다가 볼 때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여전히 기원의 진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나중에 긍정적으로 사용돼 버린다고,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초기 존재와 시간에서 나타나는 자기가 은폐된 세계를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가져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 세계를 본래적 세계로 갖고 가면서 마치 여기에서는 프로이트적인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폐의 개념 안에 뭔가 존재의 균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근원적인 존재의 왜곡을 설명하기에는 뭔가가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뭔가가 시원찮는 거야, 이 개념이.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 충동만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상징계에 그러한 질서를 토대 잡는, 그래서 프로이트를 변형시키고 프로이트가 자연과 생물학에 적용했던 이 죽음 충동의 개념을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욕망의 개념으로서 바꿔놨다라는 거,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 안에는, 은폐의 개념 안에는 이러한 뭔가가 역전될 수 있는, 은폐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기반으로서의 우리의 기분 잡혀져 있음을 결정하는 이 존재론적 불안의 개념, 이것은 전혀 그러면은 존재에 대한 신뢰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라고. 그러나 뭔가 여기에는 니체와 같이 애초부터 그 존재,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비존재에 의하여 뒤섞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더 큰 지배자들의 힘이 지금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해석의 어떤 왜곡과 은폐와 축소와 그 다음에 해석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뭔가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마치 존재를, 매 순간 존재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도 결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매 순간 현 존재가 각기 그때마다, 예말스 각기 그때마다 현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해석하고 형성하고 그 존재 의미를 매 순간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그 점은 인정해. 그러나 이 존재가 균열되어 있다는 거야. 이 기원을 파괴했으면서도 하이데거는 기원의 철학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데리다의 비판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기원의 자리에 하이데거는 비판도 했지만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 하이데거의 애매한 철학적 어려움에 데리다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락강의 고민으로 적용시키면 락강이 하이데거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연결시킬 수 없었던 것은 애초부터 드러난, 그러니까 음패와 탈음패 전부 다의 비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마치 이 음패에 뭔가가 비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탈음패를 통하여 드러날 때는 이 비존재가 뭔가 치료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는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이거를 뭔가가 비판적으로 이 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게 약하다는 거야. 이 니체한테는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가다머가 그 존재 개념을 고전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연결해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드러남을 신뢰와 긍정의 해석학으로 갖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 하이데거에게서 나타나는 요 절반의 부분은 결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니체의 문화 무의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마침내 락강의 고민을 통하여 지적은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적은 초월적 상상력을 신학적인 관점, 신의 성스러움으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못 밀어붙였던 이러한 것들을 헤겔의 예나 시절의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라고 하는 세계의 밤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하여 이 부분을 락강과 접목시킬 수 있는 존재의 균열을 헤겔은 보았는데 뭔가 칸트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슬며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지점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과연 이 도식에 하이데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예도가 볼 때는 지적 역시도 이 부분을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이야기해. 뭔가 정신분석학을 적용시켜서 존재의 비존재와 무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우리가 보는 눈가리에 보는 이 세계는 이율배반과 본래적 비본래적 그 다음에 본체계와 현상계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왜곡된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뭔가 하이데거를 갖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요 지점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에 이 존재론적 왜곡으로서의 인간의 어떤 새로운 이 존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그 존재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균열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초부터 기원의 자리에 비존재가 있다는 거야. 니체도 이 비존재는
우리의 왜곡을 설명해야 되고, 우리의 무의식적 충동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통하여 왜곡된 그 존재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이데거가 뭔가 좀 그 철학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적에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했어요. 의심의 철학자, 뭔가 형이상학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구 형이상학의 물꼬를 텄던 하이데거의 철학이 요런 점, 뭔가 존재를 애초부터 뭔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존재가 병들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X표를 치고 한다 그래도 이 존재는 실을 통하여 드러나고 고전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뭐예요?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존재의 어두움이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헤겔의 어두운 밤, 모든 존재를 비존재로 바꿀 수 있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의 나폴레옹의 현현된 영의 세계, 정신의 현현, 성령의 현현을 보기 전에 고민했던 깊은 그러한 비존재의 밤을 깊이 있게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으로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지적은 하이데거 대 락강을 언급하면서 하이데거는 이 부분에서 뭔가 락강의 그러한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상징계에 위치시키면서 이 충동 자체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철학의 문제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참 많은 것들을 배우죠, 여러분. 이러한 대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쯤 뭔가 들어오는 게 있죠. 마지막 코멘타리를 달고 예도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그러나 현존재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결핍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서구 철학 전체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불안과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은 얼마든지 존재의 왜곡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원죄의 세계와 연결된다면 불안의 개념 자체는 언제든지 인간의 근본적인 기원의 왜곡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예도가 말씀드리고 싶었어. 그러나 현존재가 해석학으로 넘어오면서 하이데거가 인간은 언제나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해석하고, 그 내던져져 있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기획투사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학적 명제, 과거에 마치 플라톤의 진리 개념, 진리는 미리 존재했었고 거기에는 뭔가가 그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진리관에 그런 특징이 놓여 있었다면, 이것이 가담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고전 해석학의 핵심적 철학적 해석학의 주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를 보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현존재와 만날 때 신뢰의 해석학으로 뭔가 변형된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고전 해석학, 위대한 우리의 과거에 위대한 진선미와 성스러움이 숨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데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과거에 애초부터 왜곡된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과연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래서 예도는 지적하고 요점에서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도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비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론 개념에서 애초부터 왜곡을 이야기하는 니체와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존재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하이데거는 결국은 그 지점에서는 갈라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부분을 니체의 형이상학 비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그 하이데거가 결국 이 점에 있어서 그러한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뭔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죽음 충동의 그러한 존재의 왜곡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탁월한 주제로서, 그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였다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이데거 대 락강. 여러분,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무도 승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겠어? 여러분들의 사유를 통하여 이 대가들의 철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으로 적용시키고 고민해 보시고 또 1차자로도 읽어 보시고,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